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온 환경으로 갈 거예요. 저온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해서 봅시다. 자, 저온 환경에 노출됐습니다. 건강장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미술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저온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신적으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자, 장시간의 한랭 노출, 체열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중증 장애입니다. 1차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지금 추운 환경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근육 수축할 거예요. 근육을 수축시킴으로 인해서 근육이 떨림으로 인해서 열을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 몸의 떨림으로 피로가 오고 열 손실량은 많아지고 피부가 혈관 수축으로 순환 능력이 감소돼서 상대적으로 혈류량이 증가되게 되죠. 2차적으로 말초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전신 표면에 냉각이 오고 진통제의 복용과 음주는 체온 하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거예요. 자, 표재성 조직이 동결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세포 조직의 기계적 손상이 일어나요. 조직이 동결돼서 조직이 얼어서 조직의 손상이 나타나요. 이런 걸 우리는 동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속적인 국소 부위의 산소 결핍, 한랭으로 모세혈관이 손상되는 것. 혈관이 수축된다면서요. 혈관이 수축되면 그만큼 산소 결핍 오죠. 모세혈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기는 일을 할 때 발생할 거예요. 습기, 물. 그러니까 추위 환경과 함께 습기와 물이 있어.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참호족 그리고 침수족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2도예요. 2도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2도! 추워요. 겨울철이에요. 차간기를 이용해서 굴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떨리죠? 막 떨릴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명칭. 추운 환경에서 차감기를 손에 들고 진동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국소적인 진동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의 명칭이 뭡니까? 레이노드 현상이죠. 그럼 이 레이노드 현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일단 추위, 차가운 환경, 추운 환경, 그리고 국소적인 진동을 좀 예방하면 되죠. 자, 한랭한 환경에서 국소적인 진동 도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손가락에 레이노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손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동 장갑의 착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좀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작업 시간과 위치 조절, 채용 시 신체 검사, 작업 환경 관리, 보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적정 배치 시 다발성 신경염, 관절염, 류마티성 질환, 레이노병, 약물 중독, 그리고 혈관계 질환, 만성 알코올 중독자 등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중금속 물질 중독증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중금속 역시 특징들 잘 잡아가셔야 되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부터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4대 징후에 대해서 쓰시오. 칼슘, 이니티의 양리작용, 이유, 확인사항, 이유, 3대 증상, 대표적 증상, 대표적 증상. 대표적 증상과 이 중금속과 연결시키는 거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교수 학습 지도안 학습 목표를 봤더니요. 중금속 물질의 종류별 중독 증상과 관리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 학습 내용을 봤더니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중금속 중독 사례 동영상에 대해서 본시 학습 목표 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를 보니까 납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납중독의 4대 징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죠. 자, 납중독의 4대 징후. 혈관 수축, 빈혈로 인한 피부가 창백해. 두 번째,
구강 치음부에 암청회색에 황화연이 침착한 청회색선. 호연기성 과립구 적혈구의 수의 증가, 혈색 수량이 저하, 적혈군의 프로토폴피린의 증가, 혈청의 증가, 소변 중 코프로폴리핀이 검출되는 것, 4가지의 4대 징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분진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진이 손에 묻은 채로 담배 피우거나 음식 먹지 말라고요. 자,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중독을 일으킬 때 우리는 EDT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기출된 바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겠죠. 기출된 바 있습니다. 이 칼슘 EDTA를 사용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 양리 기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칼슘 2가 또는 3가 중금속을 치환시켜서 가용성의 비이온화 복합체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이 중금속 자체는 우리 몸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얘를 비이온화 복합체로 만들어 줄 거예요. 뭐가? 칼슘이.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중금속과의 복합체로 소변으로 신속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칼슘 EDTA입니다. 근데 얘를 줄 때 그 주사 부위에 프로카인을 함께 투여한다고요. 왜? 왜 묻습니다. 왜긴요? 아프니까요. 근육주사 부위의 통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프로카인을 같이 투여합니다. 함께 투여합니다. 자, 칼슘 EDTA 사용 투여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얘를 통해서 이 납이라고 하는 중금속을 밖으로 빼내는 거 너무 좋다고요. 좋은데 얘를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신장 기능 검사요. 얘가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자 하죠.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고용량 사용 시에 신생효관의 산증 그리고 치명적인 신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검사를 실시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이 EDTA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수은 중독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은 중독! 1952년 일본의 기읍병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은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출된 바 있어요. 수은과 관련되어 있는 거 미나마타병이죠. 수은 중독의 3대 증상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내염 증상, 근육의 진전, 그리고 정신 흥분증입니다. 자, 구내염 증상으로 잇몸이 붓고 압통이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더 잘 생기는 근육 진전, 정신 흥분증으로 불면증, 근심 걱정과 함께 겁이 많아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관리 방법. 급성 중독 시에 우유 그리고 달걀 흰자를 먹으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수은과 니은을 결합시켜서 침전시키기 위해서. 그럼 수은이 우유와 달걀 흰자 안에 있는 무엇과 결합을 할까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침전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크롬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크롬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거예요. 비중격 천공. 관리 방법. 작업장 공기를 허용 농도 이하로 유지시키자. 카드뮴 중독 역시 1954년 일본 디귿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묻고 있고 기출 문제. 자, 어떤 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따이 병입니다. 수은, 미나마타, 카드뮴, 이따이 병. 자, 증상은요. 뼈와 관련이 있어요. 연화증, 골연화증, 골다공증 등 골격계 장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복 자주 갈아입고 매일 작업 후 목욕하자. 자, 리을 중독 특징을 보고 리을 중독 찾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적인 유가종성 변화가 폐에 주로 나타나고 피부, 간장, 췌장, 신장, 비장, 림프절, 심근층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진이나 흉이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밀폐시키고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베릴륨 중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유가종성 변화, 폐.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음극선관 화면, 액정 표시 화면 등을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 우린 이를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역시 기출된 바 있어요. 자, 이 VDT 증후군의 건강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보고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작업시간 대부분을 VDT,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작업에 소요하는 작업자, 특히 전화교환원, 프로그래머, 통신 판매 접수원, 데이터 입력원 등에서 이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된 바 있어 묻는 문제입니다. 자, 1의 건강장애를 근골격계 질환, 비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이 컴퓨터 화면 보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근골격계 질환, 비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 계속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부터 해서 어깨 쪽으로 해서 손목까지 아파요. 허리 아프죠? 근육이 뭉치는 느낌, 근육에 통증이 있는 근막 동통 증후군, 요통, 손목에 신경이 눌러져 손가락이 저리게 되는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 계속 친다고요. 이런 근육이나 말초신경의 이상으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의 통증이 생기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비근골격계 질환. 눈으로 계속 이 화면을 보게 돼요. 이물감, 충혈, 눈부심 등 안구건조증이나 근시, 굴절 이상의 안과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초조, 좌절감, 근심, 긴장, 무기력, 지루함 등 정서적인 불편, 소화불량, 심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두통 등의 생리적 불편감, 그리고 소화불량,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아드레날린 분비 촉진, 두통 등의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VDT 건강장애에 대한 예방대책이에요. 일단 올바른 자세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니터와 키보드를 올려놓는 작업대의 경우 VDT 모니터와 키보드 부분이 분리되고 조절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손목의 기역을 줄이고 팔의 자세를 편하게 해야 됩니다. 손목의 신전을 줄이고 팔의 자세를 편하게 해야 됩니다. 작업자에게 부적절한 자세를 알려주고 부적절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면 근골격계 불편감과 통증이 생길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작업 전과 작업대와 의자를 조절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합니다. 의자 높이는 작업대와 무릎 사이에 17에서 20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키가 작은 작업자의 경우 발 받침대를 사용해서 무릎의 각도가 이렇게 앉을 거 아니에요. 이 무릎의 각도가 90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짧더라도 주기적으로 뭘 가지라고요? 휴식을 가지라고요. 자, 이 시간 동안 체조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시키고 혈액이 순환되도록 하고 그래서 1시간당 10에서 15분의 휴식이 적당합니다. 자, 몸통의 경사 각도를 90에서 110도로 유지해서 약간 뒤로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표면에서의 조명은 화면의 바탕 색상이 검정색 계통일 때는 300에서 500 루스, 흰색 계통일 때는 500에서 700 루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조명등은 작업자의 양 측면에서 작업자와 화면 축이 평행하게 설치되는 것을 추천하고 적절한 상치를 이용해서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가 45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창가에는 차광막이나 커튼을 이용해서 외부의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아주고 근본적으로 반사 휘광을 차단해 줄 수 있는 편광판, 보안경 등을 화면에 설치하거나 조명 방법을 간접 조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반복적인 동작을 하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하고 무리한 힘을 사용하고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하고 진동,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그 주변의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나온답니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장애 발생 단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기흥, 니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5가지 쓰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작업 시간 동안에만 통증과 피로감을 느껴요. 그러다가 작업 시간 초기부터 통증을 느낍니다. 작업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피로감 느끼다가 이제는 작업을 하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기부터 통증이 발생하고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고 화끈거려서 잠을 설치고 작업 능력 감소되고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는 쉬는 동안에도 휴식을 하는 동안에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휴식 시간에도 통증, 하루 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편, 작업 수행 불가능하고 다른 일도 어려움,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8번이에요. 다음이 설명하는 건강장애를 쓰시오. 유기성, 분진, 무기성, 분진 이런 분진 등이 폐에 침착됩니다. 조직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총칭해요. 분진이 그러니까 먼지가 라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자, 이런 먼지가 폐에 침착돼요. 그럼 이 폐 기능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 기침, 흉통이 나타납니다. 자,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진폐증이라고 얘기하죠. 자, 문제 9번입니다. 괄호 안에 기흥,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비전리 방사선을 차례대로 쓰시오. 이제는 비전리 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색소 침착, 광선 피부염, 피부암, 피부질환, 각막과 결막에 흡수돼서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부에 이 비전리 방사선이 계속적으로 쬐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르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자외선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혈관 확장, 진통작용, 열 손상, 피부암과 같은 피부질환을 일으키면서 백내장 유발 위험이 있고 두통, 어지럼, 경련, 열사병을 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진통작용을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치료도 하죠. 적외선과 관련된 얘기. 자, 조명불량 시 정신적 불쾌감, 근육긴장, 눈의 피로, 시력 감퇴, 안구신탕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고 시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가시광선 때문이죠. 조명불량 시 가시광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자, 괄호 안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쓰시오. 괄호는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적 반응입니다. 피로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 가역적인 생체 변화로 건강장애에 대한 경고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애는 아닙니다. 장애는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주세요. 휴식해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생리적 강도가 클수록 작업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휴식 시간이 길어지고 실동률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균형이 파괴되면 얘가 발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작업일수록 휴식 시간이 그만큼 길어야 한다는 거죠. 자, 생리적 기능에 부담을 주는 여러 작업 환경 조건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산소가 없거나 조명이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생산품의 양과 질을 저하시키고 작업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대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 좀 관리 좀 해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산업 피로.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건강장애.
맡은 일로 인해서 심하게 압박감을 받아요. 신체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 반응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업무의 불균형으로 직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건강장애. 압박감을 느끼고 업무의 불균형을 느끼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문제 12번. 다음이 설명하는 건강장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패스트푸드점, 호텔, 편의점, 병원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과의 사후관계 속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죠. 자, 근로자는요, 근무 시간 동안 손님 응대를 위해서 계속 긴장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긴장된 상태, 교감신경이 계속적으로 흥분되고 있는 상태, 근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건강장애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로 인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린 얘를 감정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노동. 이 감정노동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교감신경의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긴장되어 있는 상태죠. 평소보다 빠르게 심장이 뛰고요. 혈압 높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계속적으로 분비되고요.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자살 충동 느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1의 건강장애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 증상 완화법을 2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감신경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좀 해소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완이 필요하죠. 이완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 완화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완법, 복식호흡, 긍정적으로 말하기, 감정 털어놓기, 자기주장 훈련, 생활습관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뒀거든요. 자, 정신간호학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우리 산업재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산업재해 뭐가 나와요? 지표 나와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 이 공식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갈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자, 땡땡땡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출된 바 있어요. 그것도 최근 기출이에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걸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티귿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지표의 명칭을 쓰면 돼요. 이 특징을 보고 명칭을 쓰고 그리고 산출 공식을 적으면 됩니다.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기본 지표입니다. 산업재해의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작업시간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업시간이 산출 공식에 안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지표, 재해 현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재해율, 천인율이라고 합니다. 이 재해율, 천인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예요. 총괄적 파악 포인트. 타 산업장 국가 간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이 지표를 우리는 건수율이라고 하죠. 자, 건수율은 작업자 수분의 재해 건수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발생 상황, 도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출 공식,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손상의 정도, 재해 규모를 나타냅니다. 손상이 얼마나 강도 있게 나타났는가, 강도율이에요. 산출 공식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입니다. 나라별 산업재해를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망 만인율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로 구하게 돼요. 재해 건수당 평균 작업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다. 도수율이라고 하고요. 자, 재해 건수분의 작업 손실 일수로 구하게 될 겁니다.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지표죠. A 산업장의 작년 연 근로시간은 8만 시간이었습니다. 평균 작업자 수는 800명이었어요. 방사선 노출 사고가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2번 발생한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총 40일간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업 손실일수가 지금 40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총괄적으로 파악한대요. 포인트 잡아주셔야겠죠. 적합한 산업재해 지표의 값을 구하래요. 총괄적으로 파악한다는 걸 보니 건수율을 구하라 이 말이죠. 답은 반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건수율은 평균 작업자 수 곱하기 재해 건수. 평균 작업자 수 800명, 재해 건수 2번 발생했어.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2.5가 나왔어요. 도수율, 강도율을 구하래요. 자, 도수율은요,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를 얘기합니다. 연 근로시간 8만 분의 재해 건수, 사고가 2번 발생했어요. 분의 2 하면 25가 나오고요. 강도율은요, 연 근로시간 수 분의 총 근로손실 일수입니다. 연 근로시간이 8만 시간, 총 근로손실일수, 손실일수 40일간 작업을 하지 못했어. 그럼 8만 분의 40해서 0.5 구해내면 돼요. 자,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작업환경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작업환경 관리에는 뭐가 있어? 그것이 뭘 의미하지? 개념 정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개념 정리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 환경을 관리했거든. 이런 작업 환경 관리를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 연결시키기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유해인자는 유해인자별로 노출 기준을 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출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출 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이 기준 이하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노출 기준. 모든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노출돼도 나쁜 영향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노출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역시 개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정상 노동 중에 평균 농도로 나타나게 되고, 노동시간 중에 평균 농도, 근로자가 이러한 조건에 반복해서 폭로되더라도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농도.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해도 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유해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걸 우리는 시간 가중 평균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15분간의 시간 가중 평균 기준으로서 노출 정도가 시간 가중 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해 요인의 1회 노출 지속 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걸 우린 단시간 노출 기준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되고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노출될 때 15분 미만. 하루에 4번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한 번 노출되고 다음 노출될 때 이 사이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단시간 노출 기준이에요. 15분 이하의 단시간에 연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거나 생체 조직에 만성적 또는 비가역적 질환을 일으키거나 마취작용에 의해서 사고를 유발하기 쉽게 하거나 자존심을 잃어 작업 능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농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최고 노출 기준의 개념을 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 노출 기준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이 농도 이상으로 노출되었을 때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순간적이라도 절대 이 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최고 노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 정리하세요. 세 번째, 유해 물질의 독성은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중 유해 물질의 독성을 결정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은 노출 경로에 따라 흡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로, 소화기계로, 피부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흡수율 다를 수 있죠. 자, 같은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물리화학적 성상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 그에 따른 독성은 달라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기간은 인체의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유해인자의 농도와 노출 기간은 인체 유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축적작용이 있는 물질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농도이더라도 근로자가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만성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 정도 농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하지만 이 물질 자체가 축적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으면 노출되면 축적작용으로 인해서 중독 일으킨다고요. 어떤 것은 저농도에서 아무리 반복해서 노출되더라도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나 고농도에 노출되면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르고 그리고 농도와 그리고 노출되는 그 시간에 따라 영향받아서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유해인자가 상가작용해서 유해성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동물보다 호흡량이 많아서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크다. 유해물질에 흡수되는 정도는 흡입이 경피 노출보다 크다. 들여마시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저온, 건조 상태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성 중독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유해가스가 발산되지 않아서 직업성 중독이 발생한다. 어떠한 상태에서 유해가스가 발산되지 않을까요? 저온 고온 상태가 아니라, 저온 건조 상태가 아니라 고온 다습한 상태, 무풍 상태. 바람 안 부니까 당연히 유해가스 발산되지가 않겠죠. 고온에 다습한 무풍한 상태에서 유해가스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성 중독은 이러한 상태가 언제 많아요? 고온, 다습, 무풍. 고온, 다습, 무풍. 장마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해가스가 발산되지 않아서 중독이 나타나는, 건강상의 직업성 중독이 나타나는 상황. 고온, 다습, 무풍이야. 얘는 장마철이나 여름철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 인종, 연령, 성별, 질병의 유무에 따라 동일한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장애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맞는 얘기예요.